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워시는 돈을 푸는 통화정책에 비판적인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비둘기파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최근 금, 은, 비트코인 등 자산 가격이 폭락한 것도 그의 종잡을 수 없는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워시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그의 장인인 에스티로더 그룹 로널드 로더의 재력과 정치적 인맥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케빈 워시 지명이 연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 연설로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크 카니 총리가 자국에서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내놓은 국산품 구매 정책이 이른바 메이플 워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예민한 현안을 두루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우호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워싱턴에서는 미국 주도로 사실상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각국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히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 기술을 제한하는 뉴스타트 협정 종료일을 맞았지만 미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협정에 대해 내놨던 견해를 전하며 핵무 기술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을 협정에 포함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핵 탄두수가 아직 미국과 러시아에 한참 못 미친다며 뉴스타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논의하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이 현재 시각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중재를 맡은 미국 측 대표로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상의 주된 의제는 군사 이슈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첫날 회담을 마무리한 후 우크라이나 측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조치와 해결책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6일 오만에서 열립니다. 원래 양측이 합의한 회담 장소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었지만 이란은 회담을 이틀 앞두고 오만에서 다른 중동 국가는 배제한 채 미국과 1대1로 회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란의 요구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거부했고 회담이 자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여러 중동 지도자들의 긴급한 로비 끝에 결국 회담은 다시 성사됐습니다. 이란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옥중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나르게스 재단이 현지 시각 4일 밝혔습니다.
모하마디는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로 지난해 12월 12일 한 인권 변호사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임시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가 불법 구금, 열악한 수감 환경,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 차단 등 많은 수감자들이 겪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훌륭한 통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이뤄진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2달여 만인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오랜 시간 걸쳐서 심도 있게 진행된 매우 훌륭한 전화통화였다라고 소감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통화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을 좀 꼭지를 올려보면 우선 첫 번째 민감한 대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시 주석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면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대만이 분열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는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 관련 우려를 우리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의 성과 중에 이번 시즌에 중국이 대두 구매량을 2천만 톤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다음 시즌에는 2,500만 톤을 구매를 약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두를 지배하는 미국의 농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당 성과를 좀 강조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 가운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가 또 포함된 것도 현재 글로벌 상황과 맞물려서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중국은 석유랑 가스를 그동안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논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말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좀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또 중국의 또 다른 우방 국가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아마도 통화 내용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서는 좀 우려를 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 통화에서 또 유난히 미중 관계를 강조했다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는 개인적 관계도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네.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 주석도 나도 중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새해에도 트럼프와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가면서 안정적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현재 매체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화 시점이 시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화상회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았는데요. 네, 네.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화상회담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달라라고 초청을 했고 네. 푸틴 대통령은 아주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가 있음을 굉장히 돈독하게 자랑한 뒤에 미국과 중국이 전화를 한 건데요. 우회적인 대중국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새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처음 통화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경제적 실리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좀 강하게 반영된 통화가 아닐까라고 평가를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안전핀이 빠진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 핵탄 도수를 1,550개로 제한해온 뉴스타트 조약이 네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공식 만료가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네, 2011년에 발효된 조약이었는데 이 조약 같은 경우 1972년 첫 협정 이후 무려 54년간 이어져 온 양대 핵 강국 간의 군비 통제의 마지막 법적 안전 장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해제가 돼서 네. 문제인데요. 이 조약 만료에 따라서 양국의 핵무기 수량 제한이 해제되기는 물론이고요. 상호 현장 사찰 그리고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모두 정지가 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조약 만료에 따라서 더는 어떠한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군사기술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상호협력 의지를 가지는 화상통화를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화상통화를 할 때 이 뉴스타트 조약이 만료가 되는 내용도 다뤘다. 얘기했겠죠.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의 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걸 강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을 좀 반대로 들어보면 루비오 장관 말에 따르면 이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뉴스타트 종료 관련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건 없다라고 하면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에 당연히 의견을 말을 하겠지만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의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면서 장관의 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중국이 방대하고 급속하게 이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했던 것처럼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하지 중국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군사 부분도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군축 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뉴스타트 조약이 이번에 만료가 되면서 핵 보유국 간의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료 이후에 뭐 갱신된 점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이럴 때만 한 팀.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광물 비축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 볼트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에 앞서 훌륭한 통화와는 달리 밖으로는 중국 빼고 원팀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각 4일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라면서 이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을 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 장관들이 모두 참석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때문에 희토류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경쟁에 중요한 이 핵심 광물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블록을 결성하기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무역 블록의 기본 목표는 핵심 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실효성이 있는 가격 하한선을 마련해서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고 네.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서 가격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이 작동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함께하는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라고 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은 포지 이너셔티브로 일컬으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있고 이미 다수가 서명을 했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좀 추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무역 블록 출범 이전까지는 공백
협력을 메워온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 세우는 한편 한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면 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그렇겠네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돼서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아, 그럼 아까 그 얘기가 빨리 서명하라는 얘기네요. 네, 왠지 그렇게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칭찬을 하나 했더니 네, 그래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 파악이 돼서 그렇군요. 아직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황금 사냥 오픈런. 네, 중국 소비자들이 베이징 거마우 인근 한 백화점 금 전문 매장 앞에서 쭉 입장을 기다리면서 줄을 서고 있는 오. 사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국제 금값 변동성이 최근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아. 확산되면서 플러스 중국의 이제 춘절 그렇죠. 또 밸런타인데이 수요가 겹치면서 아, 네, 네. 오픈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금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 한때는 1트로이온스당 5,600달러 선을 한번 돌파했다가 네. 다음 날에는 4,700달러로 막 주저앉는 등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그러네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국 소비자들의 금 매수 열기는 오히려 더해지고 있어서 지금 좀 이슈인데요. 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황금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이 매장 앞에서는 네, 굉장히 그 놀이공원에서만 볼 법한 오. 줄이 쳐져 있고 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 앞에 보니까 일부 품목 매진이라는 안내판이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네. 한 남성의 인터뷰를 보니까 매장이 열리자마자 들어가려고 오전 7시 반에 나왔는데 와. 이미 내 앞에 10명이 있었다라면서 대단하네요. 네, 요즘 금 사려면 기다림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점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부터 금값 상승 흐름 속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기에 플러스 최근에 여러 2월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선물 수요까지 더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춘제에 이제 해당 연도의 띠를 형상화한 장신구를 구입하는 문화가 또 있다고 해서 야. 말에 해다 보니까 네. 말 모양의 금 장신구도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 열기가 이렇게 과열 조짐을 보이니까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투자를 좀 해라라고 구두 개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중국 공상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식 개정을 통해서 귀금속 시장 가격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 자신의 위험 감내 능력을 신중히 평가한 뒤 이성적 투자 태도를 유지하고 맹목적 추격과 매수와 손절은 피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지 말라고 하면 더 사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예. 중국에서는 금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도 비싸서 사기 어려울 맞습니다. 텐데 이렇게 네. 오픈런까지 예, 하는군요. 자, 다음 키워드 이런 꽃다발은 금지. 네, 뭐 요즘 이벤트 이제 품목들을 쳐보면 네. 뭐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도 돈 지폐로 만든 맞아요. 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꽃다발 모양도 만들고 네. 뭐 선물 상자에도 넣어두고 하는데 케냐 중앙은행이 이번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드는 돈 꽃다발은 불법이다. 오. 네, 근데 징역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라고 좀 강경하게 말을 내놨습니다. 네. 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이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네,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하면 지폐 훼손에 훼손이 되니까 네,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7년형으로 처벌까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훼손된 지폐가 현금 인출기나 지폐 개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공공 비용이 들어가서 더더욱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일리가 했다고 있긴 합니다. 하네요. 네. 네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라고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케냐가 세계적인 화훼 생산 수출국이래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돈 꽃다발이 아니라 진짜 꽃다발 선물이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이 화폐 훼손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경우에는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대요. 근데 이
최근에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유포돼가지고 해당 영상에서 나온 관련자들이 체포된 바 있고요. 가나에서도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서 돈 케이크를 만드는 데에 대해 경고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나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다른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고 있긴 한데 동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 동전 훼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있고 네. 지폐 훼손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는 따로 뭐 제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뭐 맞습니다. 사용해야 되겠죠. 네. 다음 키워드 물도둑 잡아라. 네,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힘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당국이 농업 용수를 불법적으로 빼내서 몰래 거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네. 네, 카자흐스탄 수자원 관계부는 불법 취수 또는 암거래를 근절을 위한 검찰과 조율해서 작성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사철에 농업 용수를 몰래 빼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당국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부족이 심해지니까 물이 식량 생산과 사회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의 종합계획에는 전국 차원의 수자원 감사, 불법 취수에 취약한 지역 지도 제작, 수자원 기반 시설 개발을 위한 국가 재원 재검토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자원 관계부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물 암시장은 국가 전체 농업 용수 소비의 5에서 10%를 차지한대요. 생각보다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총 연간 물 사용량이 약 250억 톤인데 이 중에 농업 부문 소비가 약 60%를 점하고 있어서 이런 걸 근절하지 않으면 꽤나 삶의 타격이 큰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도 불법 취수 근절을 촉구를 했고요. 네. 관련된 입법도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소련 구성 5개 스탄국으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개발은행이 발표했던 이 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물 관련 인프라를 시급하게 현대화하지 않으면 중앙아시아는 2028년까지 매년 50억에서 120억 톤의 물 부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 암시장까지 맞습니다. 생겼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노래 Love Yourself 함께 듣겠습니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t to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t to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d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made me feel small, I fell in love 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한 달 안에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닮은 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민주당은 조작 기수의 결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유아진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마크 카니 총리가 퀘벡에서 연설을 했는데 근데 역사를 조작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네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퀘벡은 캐나다 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면서 캐나다 속의 프랑스로 불리는 곳입니다. 네. 옛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여전히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많이 살고 또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지난달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역사의 가장 뼈아픈 현장인 퀘벡의 아브라함 평원에서 연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곳은 퀘벡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대규모 역사공원인 전장공원의 일부인데요. 네. 1759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격파하면서 캐나다의 주도권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는 이 전투로 인해서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영국에 빼앗기고
언어와 문화적 탄압이 시작된 정복과 굴욕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네. 그런데 연설에서 카니 총리는 이곳을 영국과 프랑스가 파트너십을 시작한 화합의 장소라고 언급해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사를 대입해 생각해보면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을 포위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었던 일산의격의 체결지를 두고 근대적 외교관계의 시작점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의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네. 근데 카니 총리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런 민감한 어떤 지역 정서를 몰랐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네, 그의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니 총리는 골드만삭스 임원 또 영국 중앙은행장 등을 지내면서 인생 대부분을 미국과 영국 등에서 해외 엘리트 코스만 밟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캐나다 내부의 복잡한 역사나 소수자의 아픔에는 무딘 기술 관료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무대에서는 차세대 리더로 칭송받고 있는 마크 카니 총리가 정작 안방인 캐나다에서는 역사를 모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록 퀘벡 등 퀘벡 정계에서도 역사를 역겹게 재해석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바이 캐나디언 운동이 또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 때문에 바이 캐나디언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런 운동이잖아요. 이게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강력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하면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했고요. 네. 2025년 취임한 카니 총리는 우리도 미국 물건 대신 우리 물건을 사서 경제 자립을 하자라는 취지로 애국심 섞인 소비 운동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판 신토부리 운동인 셈인데요. 네. 코로나19와 타국의 전쟁 등을 거치면서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캐나다가 주요 물자, 특히 식량이나 철강 등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즉 관세 위협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나온 정책인데요. 가벼운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현재 캐나다가 처한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크 카니 정부는 이를 법적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제품 사용해서 경제 체력을 키우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왜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현재는 건물 하나를 짓거나 군수품을 살 때도 무조건 캐나다 기업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법적으로 정책화했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를 500만 달러, 한화 약 53억 이상의 모든 연방 사업에 적용시켰을 정도로 자국의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너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다 보니 기업들이 무늬만 캐나다산인 제품을 쏟아내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고르면서도 캐나다를 상징하는 단풍잎이나 메이드 인 캐나다라는 문구를 보고 애국심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네. 알고 보니 실제 공장은 미국에 있거나 원재료는 모두 수입산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또 나아가 마크 카니 정부의 정책적 허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산을 캐나다산으로 속여파는 이른바 메이플 워싱은 단순한 기업의 상수를 넘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어서 현재 마크 카니 총리는 경제 수치에는 밝을지 몰라도 자국민의 정서나 현장의 꼼수를 읽는 데는 서투르다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면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카니 총리가 어떤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을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화난 건 단순히 미국산 제품을 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바이 캐네디언이라는 약속이 메이플 워싱이라는 허술한 구멍에 뚫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네. 더 나아가 단순히 라벨링의 문제를 넘어서 마크 카니 정부가 내놓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조차 진심 어린 국민보호가 아니라 껍데기뿐인 정치쇼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 카니 정부가 직면한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울러 마크 카니 총리는 총리 이전에
중앙은행장으로서는 늘 정답을 내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지만 퀘벡 연설의 논란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정서와 역사적 상처를 제대로 돌보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메이플 워싱이 의심되는 기업에 강력한 벌금제 또 라벨링 개선안을 서둘러 내놓고는 있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단풍잎 로고를 보며 다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죠. 다음 날 주식시장은 소폭 하락했고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워시가 매파이면서 비둘기파라는 모순적인 성향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불확실성을 느꼈다는 건데요. 이 독립성을 지켜온 연준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오늘 글로벌 경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케빈 워시 어떤 사람인가요? 네, 케빈 워시는 꽤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네. 1970년 미국 뉴욕주 올버니의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실리콘밸리 인근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에 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똑똑한 분이시군요. 매우 똑똑하더라고요. 예. 이후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굴지의 투자은행에서 예. 인수합병 파트에서 금융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고요. 2002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책특별보좌관 백악관에 들어갔던 건데 네. 젊은 나이에 공화당 주류 경제 라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2006년에 35세라는 나이로 미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한국에선 그 말 많은 쿠팡의 주주이자 사회이사로도 이름을 알리고 그렇다면서요. 있기도 합니다. 네네. 커리어만 화려한 게 아니고 배경은 더 화려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에스티로더 가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에스티로더의 손녀인 제인 로더가 워시 지명자의 배우자입니다. 네. 속된 말로 재벌 사위라는 건데. 그러네요. 그리고 제인 로더의 아버지인 로널드 로더라고 하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60년 지기 친구이자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인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지명 당시에 워시를 굉장히 치켜 세웠습니다. 역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센트럴 캐스팅, 우리말로 치면 매우 적임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 매파이면서 비둘기파다. 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매파이면서 비둘기파다? 일단 뭐 최연소 연준 이사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펜대로만 간판을 땄던 것은 아니에요. 네. 워시 지명자는 실물 시장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을 이끌던 벤 버냉키 의장과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베어 스턴스 매각이라든지 AIG의 구제금융 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개입은 필요하지만 이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의 철학인데 네. 그래서 사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는 갈등이 잦기도 했어요. 특히 그가 연준 이사 재임 시에 강하게 비판했던 게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2008년 위기 당시에 첫 번째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근데 2010년에 미국 연준이 두 번째 양적 완화를 준비하거든요. 그때는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때부터 대표적인 매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파 비둘기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우리가 보통은 금리를 내리냐 올리느냐 이런 걸로 가르긴 합니다만 사실 매냐 비둘기냐 이걸 가리는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로 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파 같은 경우에는 네. 통화의
통화 정책의 본질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룹을 말하고요. 비둘기파는 물가는 조금 희생하더라도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비둘기파가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과거에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반대했기 반대하니까? 때문에 전형적인 매파인 매파. 건데 네. 그가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여서 회계장부가 굉장히 비대해지는 것은 결국엔 시장의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예. 그래서 더욱이 이거는 월스트리트 금융기관과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고 그렇게 돈이 풀리면 필연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채를 매입해서 회계장부의 덩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것은 오히려 실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네. 결국에 그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임기를 7년 이상 남겨둔 2011년에 스스로 연준 이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오. 이렇게 보면 매우 강단 있는 매파처럼 그러네요. 보이죠. 네. 근데 왜 비둘기파? 이게 최근 라고도. 행보 때문인 건데 예. 연준이 국채 보유를 줄여야 한다라는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까지는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롬 파월 지금 의장을 멍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도 충분히 네.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근데 매파로 분류되는 워시를 면담 이후에 지명을 했고요. 심지어 지명 뒤에는 비공개 사교클럽의 연례 만찬에서 네. 워시 지명자를 상대로 이런 농담도 던집니다. 금리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둘 사이엔 아마도 충분한 교감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 건데 네. 재밌는 건 워시 지명자가 매파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파인데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사실은 네. 논리는 이런 건데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건데요. 돈을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경 매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또 지지하는 거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 풀린 돈이 쏠려 있는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것이고요. 네.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오른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앞으로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많이 떨어졌죠. 네. 워낙에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쏠려 있던 상황이라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건데요. 네. 그래서 워시 쇼크라고 하는 게 워시 지명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헤지펀드 같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좌에서 증거금 부족 사태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로 커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증거금을 채우려고 금이나 은 이런 선물 계약을 청산하면서 이제 금과 은의 가격이 급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금과 은의 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에서 금과 은의 증거금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거지 온전히 워시 지명자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을 걷어들이면서 동시에 돈을 푸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워시 지명자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정책 조합에 시장이 조금 당혹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풀린 돈은 걷어들이는데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럼 계속 걷어들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월가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모순적인 정책 조합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연준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 타깃은 돈을 푸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의 타깃은 사실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금리.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의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걸 조정하는 건데 네. 워시는 연준의 회계 장부가 덩치가 커지는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를 사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파는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장기 국채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채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오르겠네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네. 시중의 다른 채권의 금리도 오를 테고 그렇죠. 그러면 가게가 집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할 때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는 가게나 혹은 투자하는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안 수밖에 좋겠죠. 없습니다. 네.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물론 워시 지명자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무부와의 새 협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지난해 7월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적으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연준이 설립 당시부터 독립기관으로서의 통화 정책을 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항상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들였고 이게 국채 가격을 떠받쳐 줬던 건데 네. 그래서 오히려 상당 기간 재무부에 종속된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관계가 바뀐 게 1951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명문화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워시 지명자의 계획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닌데 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떻게 내용이냐면 바꾸는 건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팔아서 회계장표의 정치를 줄이는 거는 뭐 자신의 철학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리가 치솟을 오르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부와 한 팀처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 상황을 고려해서 네.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장기 국채라고 하는 걸 팔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발을 맞추는 이른바 폴리시 믹스라고 포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단기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금리가 오른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경기 부양 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를 벗어나는데 안전판이 돼줄 거다라고 하는 게 케빈 워시 지명자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미 연준의 역할이 좀 바뀌기는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지는 않겠다. 어느 쪽으로든 변화는 불가피한데 긍정 회로라고 하는 걸 돌리는 쪽에서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이 더는 재무부의 지갑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금리 조절이라고 하는 통화정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런 네. 주장인 건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예. 근데 대다수의 시각은 사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말이 네. 긴밀한 소통이지 그것 자체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20세기 초반처럼 미 연준이 재무부의 부채 조달을 돕는 보조적인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강단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네. 케빈 워시가.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신의 철학을 관철하다가 안 되면 사임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또 워시 지명자와 장인어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면 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게 장인어른의 입김이 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장인어른이 예.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심지어 그 로널드 로도라고 하는 그 장인어른은 투자 컨소시엄을 꾸려서 그린란드의 인프라와 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그러니까요.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관계를 다 무시하고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농담을 정말 농담으로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면 한번 싸워볼 수 있겠는데 장인어른은 오히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저도 생각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워시 지명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한 다리를 건너면 매우 긴밀한 관계예요. 2011년에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네. 스탠리 드라켄 밀러라고 하는 인물의 패밀리 오피스에서 10년 넘게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드라켄 밀러라고 하는 인물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상당 기간 헤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장관의 일을 가리킨 사람이 드라켄 밀러이고요. 예. 지금도 사실 이 드라켄 밀러는 베선트 장관의 멘토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켄 밀러가 마쿠 실세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외신에도 나오고 한국에도 전해졌는데요. 과연 워시 지명자가 자신의 철학만을 고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렇게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식구 상황입니다. 같은 사이인데. 거의 뭐 식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자, 금융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미국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건데 네. 그런데 재무부에게 발을 맞춘다. 재무부는 사실 물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장기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명목 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더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장기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이 들고 있는 장기 국채를 팔면서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오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더 커지면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사야 되고 기업도 네. 투자금을 조달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워시 지명자의 정책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네, 다만 네.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실험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테고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자산시장에서도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율도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가에서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워시 지명자는 연준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지표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매달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점도표 같은 네. 매우 세세한 예측 수치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이 매우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줬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변화가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불안하네요. 조금 많이 어떻게 불안한 될지. 상황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피의 Stay With Me Baby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